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엽니다. 호주 산불로 지구촌은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강원도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비슷한 재해들이 계속 이어질 거고 어떤 거는 호주처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호주도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대책 실천에서 낙제생들입니다.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성적이 61개국 중에 58위였고 호주는 56위였습니다. 기후 환경에 대한 비상대책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 샵0945 유료 문자나 유튜브 팟빵 게시판을 이용해서 전해주십시오.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어제 북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생일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이 생일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인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면담 당일인 8일이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에 관해 덕담하고 생일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실장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 협력 방안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 실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 등 이번 방미 일정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며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이 쏠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자유항해와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가 기여하는 여러 방식을 놓고 아직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정 실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사실이 백악관 발표를 통해 공개된 건 재작년 3월 특사단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희망 의사를 전달한 이후 처음이어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통해 북측에 전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번 메시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6차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해서 양측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존 협정 틀 내의 소폭 인상을, 미국은 항목의 신설과 대폭 증액을 주장하면서 자국의 동맹 기여가 많다는 걸 서로 강조하고 있어서 결과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비슷한 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오갈 것으로 보여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입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국 비자를 받으려면 공식 초청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에 초청장이 없이 개별적으로 여행사 등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방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호응할지 관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원산 지역에 완공된 북한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올해도 북한 매체들은 스키장에 눈이 많이 내려 설질이 좋다면서 개장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공사기간 7번이나 찾은 평안남도 양덕 온천장 개장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호화시설로 평가받는 만큼 외국 관광객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들은 마식령 스키장을 본격 홍보하면서 모객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당 창건 75주년에다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을 마무리한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자금 수요가 높은 해입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전략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원만하게 자금 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관광 분야에 매진한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여행사를 통하든 다른 수단을 동원하든 북한 비자를 받는다면 북측의 공식 초청장이 없더라도 방북을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관광은 그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보장된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그간 우리 국민에게 개별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발급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북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한 날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란 격추설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안보 포럼의 문근식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면 미국 뉴욕 타임즈가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하던 당시의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란 미사일에 의해서 결국 격추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뉴스위크, 그다음에 CNN 같은 데서 연이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그 이어서 또 캐나다 트루도 대통령도 뭐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 설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건 뭐 전운이 감돌다가 이제는 전운이 약간 수그러들고 이제는 여객기 팩트 공방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블랙박스고 예. 블랙박스에서는 비행 기록 장치하고 그다음에 조종실 녹음 상태가 다 예. 포함된 거기 때문에 교신한 내용들 같은 거. 그런데 블랙박스를 찾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 분석하려면 오래 걸리고 통상 수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되는 거는 미사일 공격이다 하면은 미사일의 그 파편 이거를 발견하면 결정적으로 알 수 있죠. 아하. 예. 예. 근데 어떤 그 인터넷 매체 보면은 파편을 수거했다는 이런 정보도 있는데 요즘 아주 가짜 뉴스가 이제 예. 많이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이 정도 주장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하고 있고 이란은 무슨 이야기냐 그거는 우리를 음모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튼 그렇죠. 격추가 됐는지 아니면 되돌아가다가 고장을 발견하고 되돌아가다가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결국 사망자가 176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아마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공격을 가한 이란으로서는 뭐가 뜨니까 야 이거 미국 전투기가 떴나 보다 오인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아무튼 상호간에 말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란으로 볼 때도 이거 혹시 우리 공격당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나 이제 이 대공 미사일이라는 건 시간을 초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네. 그것이 자동으로 발사될 수도 있고 사람이 눌러서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볼 때는 아마 5인 작동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하. 그럴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거는 적국기일 거야라고 해서 판단이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시스템상으로 그냥 그렇죠. 날아가는 시스템적으로 걸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초 단위로 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공미사일이라는 거는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공습이 올 때 이 순간적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동으로 세팅해 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하니까.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니들이 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돌려 말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두 나라 사이에 뭐 정면 충돌은 아직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보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왜 나섰나 했더니 캐나다 사망자가 63명이나 되더군요. 그렇죠. 63명이 캐나다인이라고 했는데 예. 오늘 또 저 이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뭐 외국인은 42명밖에 없었다. 그렇죠. 대부분 147명이 그 이란 국민이었다는데 거기에는 캐나다인들하고 뭐 이중 국적자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도 또 예. 논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쐈을까요?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은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예. 한 몇 발씩 장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적 항공기가 내습할 때, 예. 공습할 때, 그다음에 뭐 헬리콥터라든지 뭐 무인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오면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레이더망을 잘 유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수입해 가지고 그게 러시아에서는 뭐 토르 M1이라는 미사일인데 예. 사정거리가 16km 정도고 고도는 한 10km 정도 이 정도까지 공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나토 그냥 서방 국가에서는 SA-15 미사일이다 그러는데 SA라는 건 Surface to Air입니다. 지상에서 공중으로 쏘는 거. 예. 이 미사일은 그러니까 적 항공기를 전투기를 공격하는 게 일차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라는 이 상황에서는 이건 뭐 우리를 모함하는 심리전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그냥 못을 받고 그렇죠. 있는 것 이걸 같습니다. 정확히 하지 않으면은 이란 국민들은 미국이 이 공격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미국 공격하라 했는데 생사람 잡은 거 아니냐. 예, 예. 그럼 국민들 여론이 갑자기 변화되잖아요. 너희들은 뭐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니까 예. 뭐 쉬운 말로 어머니 사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란이 그 정확히 좀 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예. 뭐 기체 결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기체 결함이라는 것도 사실상 블랙박스를 다 확인하고 그렇죠. 해야 예. 이게 사람들이 믿는데 먼저 발표해 버리니까 이걸 또 숨기는 거 아니냐, 뭐 위장하는 거 아니냐, 자기 잘못 이렇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예. 보니까 뭐 사망자 국적이 이란, 뭐 캐나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스웨덴, 영국, 독일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결국 합동조사를 하자 그러면서 이걸 다 참여시켜 줘야만 되는 건데 그렇죠. 합동조사할 능력도 그러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기체 결함이다 해가지고 예. 또 공격을 받으니까 그 공격 받을 상황에서는 블랙박스를 미국이 인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그 미국에서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보잉이니까요. 때문에 예. 블랙박스도 인계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기체 결함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버렸기 때문에 예. 많은 국가로부터 의심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는 그러면은 그 희생자가 있는 국가에서 원하면 참여시키겠다 조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그 인근에 저 파편 미사일 파편을 발견하면 가장 빠른 거고. 예. 캐나다가 63명이라 총리까지 나섰는데 그렇죠. 총리는 캐나다니까 뭐 미국 측이 정보를 줬을까요? 저는 주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예. 슈퍼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란하고 굉장히 무인 전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공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통신 감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안 되었으면 이게 좀 불행 중 다행인지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은 예. 좌우지간 확전 일로 상태에서 지금 여객 기가니까 이 포커스가 다른 데로 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면전으로 갈 상황으로까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예. 그런 걸 방지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이 사건이 이 전운을 좀 잠재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는 지금 그런 면에서는 협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란의 이제 그 반미 그 분위기 이런 걸 잠재우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 뭐 군사적인 대결에서 민간인이 이렇게 쓴다는 것이. 근데 이제 여객기를 타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는 이렇게 오가다 보면 이제
여객기 안에도 항로를 갖다 이렇게 표시하는 지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늘 들여다보면은 항상 이 위로 많이들 지나다니거든요. 이 민간 여객기가 이렇게 오인 또는 뭐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추락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차례 우리가 뼈아픈 기억도 있죠. 1983년도에는 우리 사할린 쪽으로 우리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됐잖아요. 네. 그 러시아 공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69명이 희생당했고 참 억울했죠. 이때 그 다음에 1988년도에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미국의 순양함에서 이란의 여객기를 격추시켰어요. 이란 여객기를. 아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2014년에는 말레이 항공인가요? 거기엔 또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오인 격추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군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무인기가 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돌 건데 지금 그런 무인기끼리 싸우다가 지금 이제 이 전면전으로 갈 상황에서 또 이 여객기까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식별하는 문제. 지금 인공지능으로 가면 갈수록 전투가 복잡해지고 이거 정말 잘못하면은 뭐 아주 민간인들이 이렇게 희생당한다 이거죠. 예. 아무튼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이 일로 인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문국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 대사관을 공격하려 했다며 공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공습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면 언론에 흘렸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올해 처음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하이오주 대선 유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드론 공격에 폭사한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 대사관을 공격하려 했다며 공습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oleimani was actively planning new attacks and he was looking very seriously at our embassies and not just the embassy in Baghdad. But we stopped him and we stopped him quickly.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임박한 위협 때문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다면서도 그 실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공습의 구체적 이유를 일부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에서 무장 시위대가 미 영사관을 공격해 대사와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외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last week the United States once again took the bold and decisive action to save American lives and deliver American justice.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누구든 감히 미국 시민을 위협하려 한다면 중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비판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언급하며 공습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언론에 이를 흘렸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이란에 주는 실수를 저질러 전쟁의 길로 끌고 갔다며 우리는 세계를 다시 힘을 통한 평화의 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합의는 협상의 지렛대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 11월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군사 행동을 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과 이란의 미군 기지 보복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자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도 우리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비축유 수입선을 확대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중동 불안 직후 흔들렸던 우리 증시는 다시 크게 오르며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코스피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실물 경제도 중동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돼 이번 사태에도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이 없었고 전체 수출에서도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시장이 진정되고 원유 수급과 수출입, 해외 건설 등 분야에서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등이 요동칠 가능성에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세와 시장 동향을 냉철하고 면밀하게 주시하며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 그러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가가 계속 오르면 석유화학 업계는 물론 유류비에 민감한 항공업계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고 전담 부서를 꾸려 기업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실물 경제반을 운영해서 기업 애로를 모니터링하여 중동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파견해 석유 비축 등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민생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는 데 회의감이 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당과의 협상보다는 4+1의 공조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과 남은 법안들의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생 최우선을 주장하면서도 끝내 본회의에 빠진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합의를 수시로 깨는 사람이고 결국 공안검사 리더십이 국회를 갈등으로 내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현재 한국당 모습은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야 물밑 접촉도 개점 휴업 상태인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도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공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총리 인준도 4+1 틀을 가동한다면서 장관 겸직 의원까지 총동원해 150석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표결뿐 아니라 검찰청법 상정 이후 여차하면 표결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까지 일사천리로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정족수가 될지 살피는 동시에 이미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언제 어떻게 참여할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방탄 국회를 연다면은 그래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게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제는 민심 이반, 국민들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연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초에는 법안 처리가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4+1 체제에서 표단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부터가 총선을 앞두고 유치원 3법의 당위성보다는 지역 여론을 살피는 경향이 큽니다. 게다가 한국당은 유치원장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체 수정안을 고수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이니까 발목은 잡았지만 감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할 생각은 자유한국당 측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졸속 법안 혹은 또 이런 처벌 위주의 악법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은 좋지 않다.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치고 4+1 공조 체제를 고집하고 한국당은 불참과 발목 잡기로 일관하면서 대화와 타협 없는 국회 풍경은 새해에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편 검찰 인사가 부당하다면서 민생법안 처리 방침을 번복했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죠. 네. 하지만 정작 추미애 장관을 국회에 불러놓고 이렇다 할 비판도 하지 않았던 한국당이 갑자기 총력전을 펴는 건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보복 수사방해 문재인은 사죄하라! 자유한국당이 이번 검찰 인사는 학살이라며 다시 청와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특히 검찰 핵심부를 통째로 드러내는 망동은 전두환 독재 시절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달게 모가지를 비춘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 검찰 수사 라인을 날려버린다고 청와대 비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모인 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1시간 넘게 성토대회를 열었고 검찰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자미무도할 정도의 인사보복, 최악의 인사 참사를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법무부를 직접 찾아가는 등 동시다발적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당은 검찰 인사단은 다음 날 아침 법사위에 나온 추 장관을 2시간 동안 앉혀두고도 이렇다 할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번 인사 잘 됐구나. 정말 앞으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다. 앞으로 정말 정의가 살았으면 좋겠다 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뿐만 아니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진행 중에 검찰 인사가 단행됐지만 한국당 의원 2명만 질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친 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돌연 총력전 방침을 정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뒤 장외투쟁에 주춤하던 한국당은 검찰 인사로 다시 동력을 얻었지만 스스로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보다 대여투쟁이 더 중요하냐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고 인사 내용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중인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또 시도를 한 거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앞길을 지나다 보면 통유리 창에 날개 모양으로 생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문객들은 이리로 청와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이 연풍문이라고 하죠. 이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청와대 측이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수색 영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검찰에 건네진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연풍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자치발전비서관실 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달 4일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자치발전 비서관실 전신인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장모 당시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공약 설계와 이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행정관은 지난 2017년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을 만나 함께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장 행정관의 주거지와 선거 전 송 시장이 고문으로 위촉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도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공병원과 울산 외곽순환도로 등 송 시장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과 지난해 1월 균형발전위가 발표한 5개년 계획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여권 핵심 인사들로 꾸려진 만큼
이들이 송 시장의 공약 설계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참모진을 전원 물갈이한 대규모 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도 검찰은 정부 청사에 이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검 검사급 인사가 추가로 단행되기 전 핵심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허용한 전례도 없지만 그동안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해왔으나 이번 압수영장에는 압수의 대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있는 범죄 자료 일체 이런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한 것은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항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압수수색 지금 소식을 막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뭐 자료를 찾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만은 이 인사 뒤에 그것도 보복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이건 어찌 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인사가 단행이 됐고 그 단행된 인사와 관계없이 본인은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질적으로 방금 지적하시고 또 리포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압수수색 영장에는 분명히 어떤 자료가 또 누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예.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범죄 관련된 자료 일체라고 써놓으면 그럼 청와대에서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대체? 그러면 예. 이런 실익도 없는데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청와대도 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예. 내용상으로 정말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막연했다면 예. 뭐 별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려면 물론 청와대 일방적 입장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예. 청와대의 입장이나 발표가 맞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가져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어느 비서관이 언제 어느 시기에 만들었던 자료라든지 어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청와대가 그걸 가져와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범죄 자료 일체라고 써놓으면 이거는 뭐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자료를 또 줄 수도 없잖아요. 예.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연거푸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덮어버리려고 또는 막아내려고 검찰 인사를 그렇게 막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엄청난 대학살 이런 용어까지 뭐 나오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인사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재관해서 인사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수사를 정확히 하시고 또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시고 이러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꼭
꼭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 검사는 누구나 동일하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누가 그 자리에 가든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검사장급 6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검사장들도 함께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사팀이 바뀌었다 전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대학살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그거는요. 지금 발령받아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쾌한 말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뭐 서울지검장이 되든 아니면 뭐 반부패 부장이 되든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뭐 대학살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야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쪽에서 나름대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어떻게 부족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그만하자. 뭐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사는 아닙니다.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아 그럼요. 그리고 검사 동일체라고 그래서 검사는 누구나 검찰을 일단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명된 분들도 검찰 조직에 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이미지에 훼손을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G9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총장이 정당한 지시를 하는데 밑에 있는 서울지검장이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당한 지시가 아니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나갔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새롭게 임명돼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지난번 7월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인사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물론 가까이에 포진을 했겠죠. 그때 박상기 법무장관은 퇴임이 이제 확정돼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고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에는 이제 법무장관 간다고 또 기다리던 참이고. 그러니까 결국 검찰총장이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포진을 하고 그 의견이 다 받아졌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갖다 지금 이제 다시 뭐 조정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됐던 검찰 인사를 이번에 균형을 잡은 거다. 아마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검찰총장이 본인의 인맥에 가까운 사람들만 중요 자리에 포석을 시키거나 자리를 주는 것도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늘 야당이 그렇게 주장이 왔지 않습니까? 뭐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조직이 뭐 장관이든 아니면 지도자든 대통령이든 본인의 측근들만 어느 자리에 앉히는 것을 늘 비판해 왔는데 그럼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과 가까이 있던 분들, 같이 수사했던 분들, 같은 곳에 일했던 분들만 그런 주요 업무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순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는 앞으로도 오늘 뭐 그 마지막 이임하고 또 새로운 보직 맡으신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현재 기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겠다. 원칙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원칙을 지키면 그 밑에 누가 와 있든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 수사는 뭐 계속 진행은 돼야 되고 물론 영장 같은 거 좀 제대로 챙겨가지고 잘 좀 해야 될 거고 그렇게까지만 하고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탄핵 소추안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뭐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요. 지금 국회 의석 구조나 아니면 정당 구조로 봐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뭐 이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 고발한 걸 가지고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조사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조직적인 어떤 태도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의식해서라도 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고소 사건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소환을 하거나 기소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한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관이 조사를 받으면 검찰총장도 증인이나 뭐 이런 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검찰총장의 의견이 뭔지 인사를 짜서 좀 장관한테 갖고 와 보시오라고 하면은 뭐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항명일까요? 저는 이제 항명이라는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좀 풀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제상 행정부 직제상 당연히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외청이죠.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외청인 검찰청장한테 얘기해서 안을 짜와라 이렇게 지시하는 건 지극히 저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거 안 할 테니까 법무부에서 먼저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상급 기관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그렇게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일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힘겨루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3의 장소라고 했던.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 제3의 장소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검찰총장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게 오히려 투명하고 그게 오히려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제3의 장소 누가 어딘지도 모르는 제3의 장소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난다? 그럴 이유도 없고 집무실인데 왜 밖에 가서 만납니까? 그걸 안 들어줬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 나온 소식이 추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별도의 조직을 또 구성해 가지고 특별한 수사를 벌이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장관에게 미리 허락받아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가 제대로 정착되고 업무가 그 인사 직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검사를 불러서 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임무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별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은 새로운 직제나 발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송철호 시장 관련된 수사를 만약에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동훈 부장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컨대 특별수사팀장을 맡기고 잠깐 와서 이것 좀 맡아.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발령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제가해서 인사가 된 것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특별수사팀 만들려면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만약에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까지 저는 승인 안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뀌어진 인사체제, 그다음에 직제가 바뀌어서 이제 또는 또 발령이 나서 새로운 임기에 간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하는 것 자체, 그걸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자꾸 이제 뭔가 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처럼 언론의 보도는 계속 되니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만은 맨 처음에 사법개혁의 취지는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다만 행정적인 감독 통제는 장관이 당연히 하고 확실히 분리시킨 것 같은데 뭐 그 취지대로만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이요. 그룹 빅뱅전 멤버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그리고 여성의 나체 사진 전송 등 7개 혐의입니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이자 중심에 있는 인물로 지목이 됐지만 정작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이뤄진 겁니다. 네, 이것은 지난번에 경찰이 한번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왜 기각이 됐죠? 경찰은 지난해 5월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등 5가지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혐의 내용과 피의자 관여 범위, 수사 경과 등을 판단해 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버닝썬의 법적 성격과 주주 구성 등을 근거로
이유로 승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서 웬만큼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또 다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가장 큰 차이를 좀 비교해 보자면 예. 상습 도박 혐의와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2개 혐의가 추가됐다는 부분입니다. 예. 승리는 양영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 2개 혐의는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혐의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이 2개 혐의 모두 영장에 반영한 겁니다. 예.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2개가 올라갔는데 하나는 기소, 하나는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갖고 둘 다 기소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오늘 13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승리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로써 승리는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승리와 함께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바로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 예. 래퍼 20살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음주운전과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예, 음주운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 발생 좀 짚어보면은 지난해 9월 7일이었고요. 장 씨가 이제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장 씨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주장을 했고요. 예. 또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 씨가 내가 운전했다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여론이 그리고 또 논란이 커지자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신이 부탁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A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인데 장 씨 측이 대가를 약속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인정이 됐지만 예. 대가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요. 검찰 역시 두 사람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부분만 적용을 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장 씨의 지인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혐의입니까? 네, 일단 사고 당시에 장 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는요. 예. 음주운전 방조 그리고 범인 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A 씨, 예. A 씨는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여성계가 반발을 했었죠. 여성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도 있습니다. 경찰이 다시 검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가뜩이나 건건이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고발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담당 검사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윗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외압도 있지 않았겠냐.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나 김 전 차관을 조사하고도 동영상 속 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 결과는 6년 만에 검찰의 손으로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도 공소시효를 문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단체들은 과거 검찰의 축소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수사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3년 검찰은 200차례 이상의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신문으로 일관하였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과거 2차례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당시 수사 기록의 검토나 수사를 맡았던 검사 등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과 전 감찰 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수사가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과거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한 경찰의 수사로 양측의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찰이 연예인의 스마트폰 해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백업된 메시지 위주로 해킹이 이루어진 것 같다면서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해킹으로 이런저런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 막 떠돌고 있죠. 네. 이런 확인 안 된 게시물들을 여기저기 또 퍼날르시거나 유포시키면은 역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주진모 씨 문자 메시지라고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동료 남자 연예인과 주고받은 것이라며 올라온 내용에는 낯뜨거운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주 씨 스스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신분증 사진까지 보입니다. 최근 주진모 씨가 스마트폰 해킹을 당했다고 밝힌 만큼 인터넷상에는 주 씨가 해킹당한 메시지 아니라는 뜬 소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지난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킹 문자가 맞는지 확인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온 만큼 유출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클라우드에 백업해놨던 문자 위주로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통째로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피해자들이 쓰는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며 시스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사용자 계정이 도용도 해킹된 건지 클라우드 자체 보안에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생활 문제와 직결된 만큼 경찰은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진모 씨 소속사 역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관련 내용을 유포 시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죄가를 치른다 해도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과 엄청난 치료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도로를 내달립니다. 이때 차에 치인 8살 남자아이가 차량 뒤편에 뇌동쟁이 쳐집니다. 운전자는 카자흐스탄인 불법 체류자 21살 A씨. 대포차를 무면허로 몰다가 사고를 내고도 바로 다음 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부가 곧장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가자 범행 27일 만에 자진 입국했습니다. 이렇게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인지능력 저하 등 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고 당시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비가 수천만 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 부대가 있다 떠난 자리에 국가공원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 만들었다 소리를 들을까요? 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프레시디오 국립공원이 있죠. 예, 이게 군사시설이 한 200년 넘게 있던 곳이라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예. 네, 친환경 공원이 된 이곳을 둘러보고 용산공원을 구상하는 데 참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프레시디오 국립공원입니다. 면적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의 2배가 넘는 60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은 200년 넘게 해군 등 군사훈련시설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 후 지난 1994년부터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군에서 받았을 때는 오염이 심각했던 부지를 정화해 녹지를 크게 늘리고 탐방로도 개방했습니다. 기존 군 시설은 호텔과 식당, 골프장 등으로 활용해 매년 1억 달러, 1,000억 원이 넘는 수익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It holds incredible meaning not just for the people that live here on the Presidio, but for San Franciscans, for Californians, for Americans, from people all over the globe that come to visit this beautiful park. 이곳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원 전환에 관한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용산공원은 시설 재활용보다는 녹지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 용산 기지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가능하면 녹지에 이런 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어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의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내년 상반기까지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군사시설을 시민의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프레시디오의 경험은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에도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둘리나라 김제 작업실입니다. 어쩐지 둘리 관련 소품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동생 갖다 드리세요. 동생이요? 제가 가져도 되고. 네,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둘리 아빠가 주신 둘리입니다. 아들을 저한테 맡겨줘도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잘 키우면 되죠. 네, 작가님 작업 활동을 중단하신 지 10년 만에 동화 작가로 돌아오셨습니다. 책 제목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린이 소설인데요. 약간 좀 함축적인 어떤 의미를 같이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판타지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어떤 자연을 좀 뭐 지키자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24시간 동안 헤매면서 굉장히 부쩍 커버리는 어떤 성장 소설 같은. 이런 거예요. 만화가 아니라 동화, 어린이 소설을 이렇게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 딸의 이야기를 좀 그 소재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그 감성, 그 나이대에 그 감성들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 좀 소설과 함께 이제 그림이 들어가면 재밌겠다 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소설로 그냥 탈바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에서 이제 소설이 나온 거죠. 책을 보고 따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책 나온 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아마 책을 읽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또 캐나다까지 제가 보내줬는데 아마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제 시작된 이제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7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딸은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소설이 나오기는 하냐고. 책이 나오기는 하냐고. 예. 그런데 그 책 보면 150컷이나 되는 그림을 직접 수채화로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단순한 만화 그런 그림만 보다가 수채화로 된 그림을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그 이제 수채화를 이제 택한 이유도 좀 아마 그 수채화 갖고 있는 그 순수성
그다음에 또 수채화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투명성이 있거든요. 이게 유화나 또 어떤 디지털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또 너무 수채화적으로 가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럼 너무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둘리 아빠 김수정 작가님을 뵙기 때문에 둘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요즘 아기 공룡 둘리 만화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펭수를 통해서도 또 둘리가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고길동에 대한 또 이야기도 뭐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작가 입장에서는 참 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 밤에다 약을 뿌려? 다리 잡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고길동이 뭐 둘리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고길동이 이제 와서 좀 짠하면 그게 어른이 됐다는 뜻이라고 하던데 고길동 캐릭터가 재평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막연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고길동이 갖고 있는 그 애한 시간이 지나면서도 역시 그 고길동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나 이제 겪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돼서 투영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고길동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은 들어요. 오늘 작가님 뵈니까 저도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는데요. 둘리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제 새로 쓰신 책에 나오는 저스틴과 세라도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전에 좀 흥얼흥얼 거렸던 주제가 그리고 친근한 캐릭터가 나오니까 정말 반갑네요. 38살? 네. 불혹의 나이에 다가가고 계신 둘리님. 예. 그래도 역시 국민 캐릭터로 아직도 뭐 많이들 기억하고 또 사랑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둘리가 최근에는 이 펭수의 남극 유치원 선배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요. 어른들은 물론이고요. 이 둘리를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닌 요즘 아이들에게까지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고길동, 그 인기 만만치 않아요. 아닌커도 뭐 고길동 쪽이 더 좋습니까? 둘리가 그래도 귀엽습니까?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제 나이도 나이인 만큼 고길동 선생님이 역시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커서 보니까 고길동이 좀 측은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른이 된 걸까요? 그런 건가요? 네, 김수정 화백도 이렇게 고길동이 재평가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 둘리와 고길동, 뭐 인간미 또 나름대로의 매력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들이었죠. 이번에 이제 동화 작가로 전직하셨다고 하니까 새로 만드는 동화책에는 어떤 캐릭터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행보 저희 뉴이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인사 폭풍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0842님,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발령을 받았던데 공정한 수사가 될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0181님은요. 검찰이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심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초대장 없이 비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걸 추진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3792님, 북한 비자 발급으로 제 고향 평안북도 신의주를 살아서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꼭 가서 예전 추억도 되살리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0181님이요. 민간 여객기 격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369님도 미국 이란 대결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기 바라며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프닝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호주 산불과 멕시코의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요. 8695님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호주가 5개월째 불타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네요.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이렇게 4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추위가 심하지 않아서 주말 나들이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마스크 챙기셔야 되고요. 또 호흡기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눈에 뭐 인공 눈물 같은 걸로 자주 씻어내 주시기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들으면서 한 주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